안전모를 쓴 여자가 벽돌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본 전처였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손에 들린 건 벽돌이 아니라 아이 병원비 미납 고지서였습니다. 환자 이름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준우, 만 7살,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뱃속엔 제 아이가 있었어요. 3달짜리였어요. 공사 현장 먼지 속에서 아무 말 없이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가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지가 그 순간 전부 이해됐어요.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남자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사진 어머니가 만드신 거 맞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 말을 거역한 적 없던 남자가 복도 끝 유리창 너머엔 링거줄을 달고 누워있는 7살짜리 아이가 보였어요. 그 아이가 유리창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모양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빠,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강민혁은 사진을 3번 봤습니다. 한 번은 봉투에서 꺼냈을 때, 한 번은 아내 앞에 내밀었을 때, 한 번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혼자 서랍을 열었다 닫았을 때, 3번째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내고 사진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밀어 넣었어요. 끝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서랍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어요. 10년 전 일입니다. 강민혁, 그때 45이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였고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3가지 중 어느 것이 그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는 당시의 민혁은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지만 왕여사, 본명 왕정자, 당시 68, 이 여자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평생을 2가지 기준으로만 살아온 사람, 집안 체면 그리고 아들. 그 2가지가 충돌하면 언제나 같은 선택을 했어요. 아들 편, 아니 정확하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의 집안 체면 편. 민혁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왕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 학교를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를 만날지. 왕여사의 말이 먼저였고 민혁의 생각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집이었으니까요. 봉투가 집에 들어온 건 결혼 4년 차 봄이었어요. 봄이라고 해도 아직 쌀쌀한 계절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웠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흐렸습니다. 민혁은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거기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봉투였습니다. 발신인도 없었어요. 집 우편함에 꽂혀 있었는데 처음 발견한 건 왕여사였습니다. 왕여사가 그걸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는 민혁도 몰라요. 다만 민혁에게 건네줄 때 봉투 입구가 아주 깔끔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왕여사가 봉투를 건네던 손을 민혁은 기억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손이었어요. 이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사진 안에는 아내 서연이 있었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화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날짜도 찍혀 있었고 장소도 특정 가능한 배경이었어요. 민혁은 그 사진을 한 번 보고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서연이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민혁은 그날 밤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환했어요. 식탁 위 조명이 2사람 사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한번 달싹였다가 닫혔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이건 아니에요. 민혁 씨, 이건 설명해봐.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을 겁니다. 화가 나면 흔들리는 거라도 있죠. 차가운 건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뭔가를 꺼내려는데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눈이 민혁을 봤다가 사진을 봤다가 다시 민혁을 봤어요. 나는 모르는 사진이에요. 진짜로.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장소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게 끝이었어요.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냉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 민혁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들을 준비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이미 결론을 낸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민혁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새벽 2시가 넘도록. 다음날 아침 일찍 왕 여사가 왔습니다.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민혁이 아직 넥타이도 매지 않은 시간에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왕 여사가 서 있었어요. 코트를 단정하게 입고 핸드백을 팔에 걸고. 아침 일찍 찾아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차를 한 잔 마시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민혁아, 이런 여자 붙잡고 있을 거야.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어요.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만 갖춘 말이었습니다. 집안 망신시킬 여자 데리고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다. 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여미고 핸드백을 들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왔을 때와 똑같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민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서연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문 너머에서 왕 여사의 말이 들렸을 거예요. 다 들렸을 겁니다. 침묵은 동이었어요. 그 집에서 항상 그랬듯이 이혼 서류는 2달 만에 정리됐습니다. 서연은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짐 몇 개를 들고 말없이 나갔어요. 민혁은 그 짐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나중에야 생각했습니다. 4년을 같이 살았는데 양손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양이었어요. 문이 닫히던 순간 민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닫힌 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민혁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강민혁은 이제 55이었어요. 머리카락 반쯤이 휘어졌고 눈가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고 생각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회사는 커졌어요. 직원이 350명이 됐고 수도권 공공개발 사업 2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서류 위에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실이 자꾸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신이 어딘가 잘못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민혁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요즘 좀 답답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 현장 안전 점검이 일정에 잡혀 있었어요.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계절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햇살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멀리 공사 크레인이 하늘 위에 꽂혀 있었고 어딘가에서 드릴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원래 현장을 직접 잘 나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담당 임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나갔어요. 사무실이 답답했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지만 사실 딱히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비서가 일정 조율 여부를 묻는 말도 손을 한번 흔들어 넘겼습니다. 차 안에서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앉은 임원이 보고서 몇 장을 펼쳐들었지만 민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가로수가 반쯤 헐어 있었어요. 잎이 다 떨어지지 않은 나무들이 어중간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것도 민혁 같다고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안전모를 받았었어요. 현장 소장이 앞장서고 담당 임원이 뒤따랐습니다. 발밑에 자갈과 시멘트 가루가 섞여 있었어요. 바람이 낮게 불었습니다. 철근 구조물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3층 구조물 뼈대 옆을 지나가던 참이었어요. 자재 운반팀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벽돌 박스를 양손으로 나르는 작업자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묵묵히 말없이 각자의 리듬으로 그 줄이 개미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발이 먼저 멈췄습니다. 머리가 지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발이 서버렸어요. 뒤에 오던 임원이 민혁의 등에 부딪혔어요. 대표님? 임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봤어요. 안전모를 쓴 여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벽돌 박스 하나를 양손으로 들고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무게 중심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는 걸음이었어요. 오래 이 일을 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8년이 지났지만 몰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민혁의 가슴이 한 박자 내려앉았어요.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감각. 그녀도 민혁을 봤어요. 딱 한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어요. 0.5초도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시선을 거뒀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아무 표정 없이 다시 뒤로 걸어갔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8년 전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민혁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모르는 척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인지도 알 것 같았어요. 8년 만에 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서연도 몰랐을 테니까요. 아니면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죠. 현장 소장이 불렀어요. 민혁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소장이 두 번째로 불렀을 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이 자재 창고 쪽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민혁을 보지 않았어요. 박스를 다시 들고 같은 걸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러다가 작업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렸어요. 하얀 종이 한 장, 종이가 두 사람 사이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민혁이 본능적으로 발로 밟았어요.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민혁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드릴 소리도, 바람 소리도, 발밑 자갈 소리도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이 공사 현장 한가운데가. 서연의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마치 이런 순간을 오래전에 이미 상상해봤던 사람처럼. 서연이 먼저 걸어왔어요. 종이를 집으려 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집었어요. 병원 미납 고지서였습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입원비 미납.
금액은 320만 원. 민혁은 그 숫자를 봤어요. 32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민혁의 회사에서라면 작은 항목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 종이가 여기 있다는 건 이 돈이 이 사람에게 큰 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환자 이름 칸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준우, 만 7살, 보호자란의 서연, 관계는 모,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혁의 시선이 그 빈칸에서 멈췄어요. 다른 칸들은 다 채워져 있었는데 거기만 비어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아니라 지워진 공간 같았어요. 민혁은 그 빈칸을 오래 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찾으려는데 말이 없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가능성이 그 빈칸 안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세요.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수천 번 연습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아니,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수천 번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강해서가 아니라 흔들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사람의 목소리. 민혁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손이 잠깐 닿았어요. 작업 장갑을 벗은 서연의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어요. 8년 전 기억 속의 손과 달랐습니다. 그 손이 아이를 키웠고 공사 현장을 다녔고 병원비를 모았다는 걸 민혁은 알았어요. 아이가 서연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답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달랐어요. 외면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눌 말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민혁은 바라봤어요. 안전모, 작업복, 벽돌 먼지가 묻은 어깨, 다시 줄 속으로 들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현장 소장이 세 번째로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발을 뗐습니다. 강준우, 만 7살, 이혼한 지 8년, 아이 나이 7살. 민혁은 그 계산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현장 소장 말을 듣는 척하면서 서류를 받아드는 척하면서 그 내내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이 끝나는 지점에서 손이 굳어갔습니다. 민혁은 8년 전을 떠올렸어요. 사진을 내밀던 그날 밤,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닫던 그 순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목소리, 차갑고 짧았던 그 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왕여사가 와서 했던 말, 집안 망신시킬 여자 데리고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이제 다르게 읽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거였어요. 말해도 들릴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이게 시작이라는 걸 몰랐어요.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세병동, 민혁이 병원에 간 건 현장 점검 이틀 뒤였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강준우, 만 7살. 그 이름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어요. 새벽 2시에 불을 켜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건 이틀째 새벽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을 시키지 않았어요. 혼자 왔습니다. 양복도 아니었어요. 그냥 캐주얼한 옷이었습니다. 이유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가면 뭔가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적어도 정장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시동을 끄지 않았어요. 핸들을 양손으로 잡은 채로 유리창 너머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외벽, 넓은 유리창, 오가는 사람들. 민혁은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동을 껐습니다. 11월 오후의 바람이 주차장 위를 지나갔어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었습니다. 민혁은 코트 깃을 세우며
걸어 들어갔어요. 소아 병동 복도는 낮에도 조용했습니다. 링거줄을 끌고 걷는 아이들,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는 보호자들, 모두 각자의 시간 속에 있었어요.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민혁은 그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여기 있었겠구나. 서연도 아이가 입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 복도를, 이 냄새 속에서 형광등 불빛이 복도 전체에 고르게 내려와 있었어요. 창문이 있었지만 햇살이 깊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멈췄어요. 간호사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링거 교체 카트가 바닥을 굴렀어요. 민혁이 입원 환자 조의 창구 앞에 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얇은 겉옷이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간병이 오래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피곤함이 표정에 눌러앉은 게 아니라 피곤함이 이미 얼굴의 일부가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빈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 밥을 가지고 나오는 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민혁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시락통을 쥔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놀란 표정도 당황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민혁이 먼저 말했어요. 아이가 어디 아픈 거예요? 질문 형식이었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었어요. 서연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서연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혈병이에요. 한마디였습니다. 민혁은 그 단어를 들었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양쪽으로 나무 의자가 줄지어 있는 그 좁은 복도에서 백혈병 두 글자가 귓속에서 한 번 더 울렸어요. 민혁은 그 단어가 이 복도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들이 매일 오가는 거겠구나 하고 언제부터요? 작년 여름부터요. 서연이 도시락통을 양손으로 고쳐 잡으며 말했어요. 시선은 민혁의 어깨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치료는 항암 3번 했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 찾는 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한 말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의사한테, 사회복지사한테, 병원 원무과 직원한테 그 말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감정이 빠져나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용은 제가 감당할 거예요. 서연이 짧게 끊었습니다. 도움을 받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받겠다고 말하는 어조였어요. 얼마예요? 서연이 민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직접 봤어요. 왜요? 그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왜? 8년 만에 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여기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이 두 글자 안에 압축돼 있었습니다.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려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없었어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오는 내내 생각했는데 막상 서연 앞에 서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시선을 걷었습니다. 다시 어깨 너머 어딘가를 보는 눈이 됐어요. 수술 포함해서 5천만 원 안팎이에요. 모을 거예요. 언제까지? 서연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도시락통 손잡이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균열이 생긴 게 아주 짧게 그리고 바로 다잡았어요.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흔들렸다는 걸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다시 단단해지는 방식으로
민혁은 그 균열이 생겼다 다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반복된 일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안 날부터 지금까지 혼자 이 복도에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어요. 조금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스스로 걷고 있었어요. 문틀에 한 손을 잠깐 짚었다가 뗐습니다. 그래도 눈이 컸어요. 까맣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병실 안에 오래 있었던 아이의 눈인데도 탁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민혁을 봤어요. 낯선 사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기심 있게 바라봤어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서연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 환자복 앞서풀 여미며 엄마 아는 사람이야. 아이가 민혁을 한 번 더 봤어요. 경계심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아이의 눈이었어요. 세상이 아직 나쁘지 않다고 믿는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아저씨? 민혁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매가, 코끝의 선이, 턱의 모양이 거울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침마다 마주하는 자신의 얼굴,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 7살짜리 얼굴 위에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 없이 민혁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야, 나는 준우야. 강준우. 아이가 웃었습니다. 해맑게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게 좋은 아이의 웃음이었어요. 민혁의 성, 민혁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굳어갔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강준우, 강민혁의 성, 서연이 이 아이한테 그 성을 붙여줬어요. 아버지 없이 혼자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래도 그 성을 붙여줬습니다. 왜인지를 민혁은 생각하다가 멈췄어요. 그 이유를 지금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서연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서연의 어깨에 턱을 올렸어요. 들어가자. 춥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민혁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잦아들었고 링거 스탠드 바퀴 소리가 저 끝에서 지나갔습니다. 간호사 교대 시간인지 복도 저쪽이 잠깐 분주해졌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혁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준우, 그 이름 하나가 민혁의 머릿속에서 8년치 계산을 다시 시작시켰어요. 이혼한 해, 아이 나이, 서연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 그냥 나간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병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서연과 준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8년 동안 버텨온 공간이었습니다. 그 계산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민혁은 아직 반도 몰랐습니다. 민혁이 회사로 돌아간 건 그날 저녁 8시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까지 걷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출구를 빠져나가고 도로에 올라서고 그냥 몸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시계가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경비원이 로비 한쪽에서 모니터를 보다가 민혁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민혁은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았지만 컴퓨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사무실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 도시 불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서울밤의 불빛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빛들. 민혁은 그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IT 팀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팀장이 받았을 때 목소리에 잠이 살짝 섞여 있었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외부 메일 수발신 기록 복구 가능해? 팀장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뭔가를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할 수 있어? 출발하겠습니다. 민혁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탕비실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들고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서버실은 낮보다 더 조용했어요. 기계들이 내는 일정한 소음만 있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어딘가에서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혁은 모니터 불빛만 켜놓은 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기다렸어요. 생수 한 병을 옆에 두고 뚜껑을 열었다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다시 닫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 봉투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왕 여사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름 없는 봉투였고 봉투 입구는 이미 뜯겨 있었어요. 그때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편물을 먼저 확인하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했어요. 이름 없는 봉투, 발신인 없는 봉투, 합성 전문가 수준의 사진, 날짜까지 찍힌 사진, 그리고 그걸 처음 손에 쥔 사람이 왕 여사였습니다. 민혁은 왜 그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있었으니까요. 집안 망신, 저런 여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판단이 먼저였고 민혁의 의심은 그 다음이었어요. 아니, 의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였으니까. 결혼 전에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만났고 어머니가 반대하면 만남이 끝났어요. 그게 민혁의 연애 방식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집이었으니까. 그리고 서연을 만났을 때 왕 여사가 처음으로 크게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근데 민혁은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연이 좋았으니까. 그게 왕 여사한테는 반역이었겠죠. 그리고 왕 여사는 기다렸을 겁니다. 기회를. 민혁은 생수 뚜껑을 손가락으로 돌렸다가 멈췄어요. 그 생각을 더 이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았으니까요. 새벽 1시쯤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서버실로 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눈을 비비며 민혁 옆에 앉아 화면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복구됐는데요. 10년 전 외부 발신 이메일이에요. 수신자 주소가 흥신소예요. 팀장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 이메일 헤더 정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팀장은 손가락으로 수신자 주소를 짚었어요. 짚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발신자는요? 팀장이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어요. 대표님 개인 명의로 등록된 임원 계정인데 실제 접속 IP가 자택 주소예요. 자택. 민혁이 그 주소를 머릿속에 대입했습니다. 당시 왕 여사가 살던 곳이었어요. 민혁이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던 집, 왕 여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집. 민혁은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고 이마를 짚었어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메일 내용은 팀장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시선을 화면과 민혁 사이에서 한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합성 사진 의뢰예요. 타깃 인물 정보, 배경 합성 요청, 납품 일정, 답장의 완성 파일이 첨부돼 있습니다. 민혁은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날짜 10년 전 3월이었어요. 봉투가 집에 들어온 건 4월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주문이 들어간 거였어요. 사진이 우편함에 꽂히기 한 달 전에 누군가 이미 그 사진을 주문했습니다. 민혁은 그 날짜를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3월, 4월, 봉투가 집에 들어오기 한 달 전, 그 한 달 동안 왕 여사는 뭘 하고 있었을까? 민혁 옆에서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겠지. 그러면서 그 사진이 완성되기를 기다렸겠지. 손가락이 화면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접속 기기가 노트북인데 LG 제품이고 모델이 알아. 민혁이 짧게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뒷말을 이으면 안 되겠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화면을 보는 척하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왕 여사 방에 있던 노트북이었어요. 아들 회사 임원 계정을 왕 여사가 갖고 있었던 건 민혁도 알았습니다. 비상 연락용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했어요. 민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번호가 화면에 있었어요. 자주 통화하는 번호라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하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화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그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파일은 이미 복구됐고 날짜는 이미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건 그냥 어머니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서 화면이 보이지 않게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민혁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어머니가 만들었다. 봉투는 어머니가 꽂았다. 서연의 변명을 막은 건 민혁 자신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집을 나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위자료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아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민혁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싸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 집에서 자신의 말이 들릴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싸워봐야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걸.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간 거였어요. 빈손으로 아이 하나만 안고. 서연은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을까요? 강준우, 만 7살, 이혼이 8년 전. 민혁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숫자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그리고 계산이 끝나는 지점에서 모니터를 껐어요. 팀장이 옆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조용한 서버실에 기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냉각 팬 소리, 서버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들이 평소엔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 파일 안에 들어있던 건 이메일이 아니었어요. 민혁이 10년 동안 한 번도 뒤집어 본 적 없는 어떤 시간들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끝에 공사 현장에 안전모 쓴 여자가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 빈 아버지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준우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서연이 사는 곳은 경기도 외곽 빌라 3층이었습니다. 민혁이 그 주소를 찾아간 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 누군가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오후 내내 그러다가 4시가 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서한테 오늘 일정 취소하라고 말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면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으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출발했어요. 변명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는 퇴근 시간이 겹쳐 막혔어요. 1시간 넘게 차 안에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다가 껐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라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늘이 짙은 회색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겨울 직전의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낮게 불었고 빌라 담장 옆 나무가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녁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민혁은 그 냄새를 맡으며 계단을 올랐어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문마다 신발이 나와 있는 복도. 민혁은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여기까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사과를 하러 온 건지, 확인을 하러 온 건지, 그냥 서연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던 건지,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었어요.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냥 손을 들어 배를 눌렀어요. 생각이 정리되길 기다렸다간 영영 못 누를 것 같았으니까요. 벨소리가 안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하던 중이었는지 손에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볼에 뭔가 기름이 살짝 튄 흔적이 있었어요. 막 뭔가를 볶다가 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민혁을 봤어요. 0.5초 만에 표정이 닫혔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민혁이 문틀에 손을 짚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서연이 멈췄어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 민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민혁의 어깨 넘어 복도 끝을 향해 있었어요. 복도 안쪽 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화 소리였어요. 아이가 보는 만화 특유의 경쾌한 배경음이었습니다. 준우가 있는 방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문을 반쯤 연 채로 들어오세요.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복도에서 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방 2개,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살림이 많지 않았지만 정갈했어요. 아이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엄마라고 쓰여 있는 글씨 옆에 사람 2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았어요. 민혁은 그 그림에서 눈을 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풀었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이며 앞치마 끈을 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민혁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먼저 말했어요. 민혁을 보지 않고 식탁 위 어딘가를 내려다보며 파일 복구한 거 알아요. 민혁이 굳었습니다. 회사에 오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그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혁을 보지 않은 채로 당신이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영영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나. 서연 씨,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나서 잠깐 막혔어요. 그 다음 말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임신이었어요? 서연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민혁은 그 10초 동안 숨을 참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모르고 싶었던 사람처럼, 알아야 했지만 듣기가 두려운 사람처럼. 3달이었어요. 민혁의 손이 식탁 위에서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3달. 그때 서연의 배 안에 석 달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민혁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왕여사가 집안 망신이라고 했을 때, 서연이 짐을 싸서 나갈 때, 그 모든 순간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민혁을 보지 않으면서 목소리가 낮고 일정했습니다. 감정을 실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싫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사진 보여줬을 때, 근데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낮고 차갑던 목소리.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오셨잖아요. 집안 망신이라고. 그 말 들으면서 알았어요. 이 집에서 내 말이 들릴 자리가 없다는 거.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그 조금이 선명했어요. 8년이에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공사 현장 다녔어요. 준우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당신한테 연락할 생각을 수백 번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얼굴이 생각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던 그 얼굴. 서연이 손을 식탁 위에 올렸다가 다시 무릎으로 내렸어요. 뭔가를 잡으려다가 잡을 게 없어서 내린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55이 되도록 이 말을 이렇게 하기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잠깐 침묵했어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 말은 나중에 들을게요.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민혁은 그걸 알았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창가로 가서 커튼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보인 채로 말했어요. 준우 아버지 골수가 맞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당신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검사 받겠습니다. 서연이 멈췄어요. 커튼을 잡은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니까 부탁이 아니에요. 짧고 또렷했습니다. 민혁이 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방 안에서 TV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서연이 커튼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민혁을 한번 봤어요.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민혁은 그걸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문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볍고 불규칙한 발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발소리였어요. 그때 민혁의 안에서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딱 하고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틀렸다는 걸 아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지는 두툼한 봉투로 왔습니다. 민혁이 직접 검사실에서 받았어요. 서연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자 하나 거리가 있었어요. 붙어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멀지도 않았어요. 어색하게 조율된 거리였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검사 수치, 오차 범위, 판정 기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민혁은 봉투 안종이를 봤어요. 99.98%. 의사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민혁은 그 숫자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9.98. 그 숫자만 보였어요. 나머지 0.02는 검사 오차였습니다. 사실상 100이었어요. 강준우, 강민혁의 아들. 8년 동안 민혁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폐 안에 있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들이쉬었습니다. 그 들숨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내려놨어요. 손이 그 위에 얹혔습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숫자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확인이 필요 없었던 사람처럼. 골수 적합 검사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강민혁 적합 판정.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골수가 적합합니다. 기증 의사가 있으시면 수술 일정 잡을 수 있어요. 민혁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0.5초도. 의사가 잠깐 민혁을 봤어요. 보통은 한 번쯤 생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서연이 민혁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민혁은 그 흔들림을 봤어요.
그리고 모른 척 했습니다. 지금 그걸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러 원무과로 이동하는 복도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겨울 오후의 햇살이었습니다. 각도가 낮아서 눈에 직접 들어왔어요. 민혁은 눈을 살짝 찡그리며 걸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 2명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딘가에서 안내방송이 낮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 기다렸어요. 층수 표시등이 숫자를 바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왕 여사가 안에 있었습니다. 민혁이 어머니를 봤어요. 왕 여사가 민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어요. 3초였어요. 그 3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굳은 건 놀람이었어요. 풀린 건 감정을 정리하려는 의지였습니다. 핸드백 손잡이를 두 손으로 고쳐 잡았어요. 그 동작이 왕 여사가 지금 무언가를 다잡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민혁아, 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며 한 발 앞으로 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여자랑. 엘리베이터에서 완전히 나오며 왕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안 돼. 왕 여사가 끊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말을 막는 동작이었습니다. 오래 써온 동작이었어요. 아들의 말을 자를 때 늘 하던 그 손짓. 이 여자한테 뭘 해줄 생각이야. 8년 전에 다 끝난 거잖아. 서연이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왕 여사 쪽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 표정을 쓰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운 사람처럼 민혁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와 서연 사이에 처음으로 흥신소 이메일이요. 왕 여사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 그리고 바로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턱을 살짝 들었어요. 평소에 당황했을 때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민혁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동작이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복구됐어요. 어머니 IP에서 발신한 거, 사진 의뢰 내용, 납품 일정 다 나왔습니다. 왕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어요. 10년 전을 민혁은 떠올렸습니다. 봉투를 건네던 어머니의 손, 아무렇지 않은 얼굴, 이미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면서 건네던 그 손. 그때 민혁은 그 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주는 것이니까. 그게 민혁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을 망칠 게 뻔했으니까 내가 먼저 막은 거야. 민혁이 너를 위해서. 어머니. 민혁이 끊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함도 아니었어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복도를 지나던 사람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때 뱃속에 제 아이가 있었어요. 왕 여사가 굳었습니다. 핸드백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친자 확인 99.98%. 방금 결과 나왔고요. 골수 이식 적합 판정도 나왔어요. 왕 여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멈췄어요. 민혁아, 그게 사실이라면. 어머니. 민혁이 다시 끊었어요. 이번엔 더 짧게. 수술 동의서 쓰러 가요. 제 아들이니까요. 이번엔 어머니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옆에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살짝 쥔 채로 옆구리에 붙인 채로 떨고 있었어요. 민혁은 그 손을 보고 앞을 보며 말했어요. 가시죠.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왕 여사가 뒤에서 뭔가를 말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혁은 듣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들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규칙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발소리였어요. 민혁은 걸으면서 앞만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어머니 목소리를 뒤에 두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원목과 안내판이 보였어요. 민혁은 그걸 보며 걸었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된다. 서류에 사인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된다. 그 복도를 걸어 나오는 순간 민혁은 왕여사의 아들이 아니라 강준우의 아버지로 서 있었습니다. 수술 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열렸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천장이었어요.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도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몸이 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민혁은 새벽 5시에 병원에 왔어요. 수술 준비는 9시부터였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이른 새벽에 병원은 낮과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청소 직원이 밀대를 밀며 지나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평소보다 진하게 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새벽 복도를 하얗게 채우고 있었어요.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자판기 커피를 뽑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을 2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만 느꼈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로 컵이 식어갔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서 준우를 생각했어요. 지금 준우는 자고 있을 거였습니다. 오늘 수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잘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른보다 잘 자는 걸까? 아니면 무서워서 못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오갔어요. 아이의 수면이 걱정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감각이었어요. 6시가 넘어서 서연이 왔어요. 준우 손을 잡고 준우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얼굴이 보호모자 아래서 나왔어요. 새벽인데도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어젯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은 깨어 있었어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서연의 손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어요. 서연은 민혁을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어젯밤을 잠으로 보내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이가 민혁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연 손을 놓고 환자복 자락이 펄럭였어요. 아저씨 일찍 왔다. 준우가 민혁 앞에 서며 올려다봤어요. 숨이 살짝 차 있었습니다. 뛰어온 거라 그랬어요.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민혁이 쪼그려 앉아 준우와 눈을 맞췄어요. 아이 눈이 까맣고 맑았습니다. 무섭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눈이었어요. 무섭지 않아? 준우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로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대충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금방이야. 자고 나면 돼. 아저씨도 같이 자는 거야? 응. 옆방에서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진지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자는 거라면 괜찮다고 그렇게 정리한 것 같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였습니다. 차가운 복도 끝에 수술실 문이 있었어요. 은색 문이었습니다. 닫혀 있었어요. 그 앞에 3사람이 섰습니다. 민혁, 서연, 준우. 준우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링거 자국이 있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얇고 가벼운 손이었어요. 이 손이 8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민혁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 손은 자라고 있었어요. 아저씨, 깨면 밥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럼 약속이야? 민혁이 준우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어요. 약속이야. 준우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수술실 앞에서 환자복을 입고 그렇게 웃었어요. 민혁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서연 손을 잡고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짧은 소리였어요. 서연이 그 문을 바라봤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로 입술을 한번 꾹 눌렀다가 폈어요. 민혁이 옆에 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청소 직원도 간호사도 지나가지 않는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요가 오히려 선명했어요. 잠깐 뒤 서연이 말했어요. 문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로 고마워요.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서연이 민혁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민혁은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당연한 일한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작게,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8년이었으니까 민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8년 동안 당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혁은 그걸 느꼈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치면 더 이상한 것 같았어요. 서연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우는 아이 소리가 들렸고 링거 스탠드 바퀴 소리가 멀리서 지나갔습니다. 안내방송이 한번 낮게 울렸어요. 그 소리들이 지나간 뒤에도 서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수술실 문에 고정돼 있었어요.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민혁은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들을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민혁은 골수 채취 후 회복실에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어딘가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준우였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됐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였어요. 서연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8년 동안 그랬듯이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긴 시간을 혼자 앉아서 버텼어요. 그 모습을 민혁은 나중에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저녁 무렵이었어요. 회복실 창문으로 어스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낮이 짧은 계절이었어요.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창문에 반사됐어요. 간호사가 침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수술 잘 됐어요. 아드님도 잘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 말이 되면서 바람이 달라졌어요. 차갑기만 하던 바람에 뭔가 부드러운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병원 복도를 걸으면 창문 너머로 연한 색깔들이 보였어요. 겨울 내내 회색이었던 나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퇴원한 건 수술 후 2달이 지난 3월 말이었어요. 창밖에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흰 꽃잎이 봄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어요. 병원에 들어온 날이 겨울이었는데 나가는 날은 봄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목련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이 꽃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그 사실이 단순한데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입구로 나오는 길이었어요. 준우가 서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직 걸음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래도 자기 발로 걸었습니다. 민혁이 그 옆에서 걸었어요. 준우가 가끔 고개를 들어 민혁을 봤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 시선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느새 왕 여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입구 유리문 바깥 목련 나무 옆이었어요.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두 손으로 쥐고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어깨로. 민혁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민혁을 봤어요.
그리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핸드백 손잡이를 더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서연이 준우 손을 잡고 나오다가 왕 여사를 봤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준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낯선 사람을 볼 때 준우가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왕 여사가 준우를 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움직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핸드백에서 떨어져 옆으로 내려왔어요.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손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오래 단단하게 유지해온 뭔가가.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준우가 서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왕 여사가 쪼그려 앉았어요. 78 노인이 병원 입구 바닥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코트 자락이 바닥에 닿았어요. 무릎이 아플 텐데 그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게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나는 내 아빠 엄마야. 목소리가 잠겼어요. 끝 음절이 흔들렸습니다. 준우가 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가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손 위에 얹었습니다. 링거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왕 여사가 그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어요.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78이 되도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아이 앞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우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오래 감정을 정리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어요. 용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천천히 가는 일이었어요. 준우가 왕 여사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울지 마요, 할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봄바람이 목련가지를 흔들었어요.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동안 그 꽃잎이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흥신소건으로 왕 여사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이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는 동안 준우 옆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법적 처벌은 없었어요. 다만 10년 동안 왕 여사의 눈과 귀가 돼준 사내 인물 박성호 이사는 해임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회사 안에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소아암 아동 가족 지원 재단이었습니다. 이름을 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거창한 이름이 싫었습니다. 그냥 아이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라는 걸 이름에서 느낄 수 있으면 됐어요. 첫 번째 수혜 대상은 준우와 같은 병동에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간병을 혼자 하는 보호자들,
병원비 때문에 공사 현장에 나가는 부모들, 재단 설립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민혁이 말했어요. 잠깐 생각하다가 천천히 몰랐어요. 공사 현장에서 아이 병원비 버는 엄마가 있다는 걸.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기자가 뭔가를 더 물으려 했어요. 민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녁, 경기도 외곽 조금 더 넓어진 집이었어요. 층이 높아졌고 창이 커졌습니다. 저녁 햇살이 식탁까지 들어왔어요. 오래된 집처럼 낡지 않았지만 새 집처럼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 집이었어요. 식탁에 셋이 앉았어요. 민혁, 서연, 준우.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달걀말이, 김치, 나물. 서연이 국그릇을 준우 앞으로 밀어줬어요. 뜨겁다고 한번 불어주고요. 준우가 국을 떠먹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생각난 사람처럼. 아빠, 미역국이 왜 생일날 먹는 거야? 처음이었어요. 밥상에서 아빠라는 말이. 민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 멈췄어요. 국그릇과 입 사이 어딘가에서 그 단어가 귀에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아빠,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서연이 준우 앞치마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민혁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 엄마가 고생한 거 감사하는 거야. 그럼 아빠 생일엔 할머니한테 감사해야 해? 두 사람이 동시에 멈췄어요. 서연의 손이 앞치마 끈에서 멈췄습니다. 민혁의 숟가락이 내려왔어요. 둘이 서로를 봤습니다. 준우가 달걀말이를 집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할머니도 생일 있잖아. 민혁과 서연이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어색하고 짧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10년치 시간이 있었고 8년치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웃음 한 번으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 식탁 위에. 사업은 숫자로 보고 사람은 말과 태도로 봐야 한다는 걸 민혁은 서류가 아니라 병원 복도에서 배웠습니다. 안전모를 쓴 전처의 뒷모습에서, 미납 고지서 위에 적힌 빈 아버지란에서,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입모양으로만 아빠라고 불러준 아이에게서, 저녁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들어왔어요. 미역국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준우가 달걀말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볼이 불룩해졌습니다. 급을 나누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말투라는 걸 민혁은 이제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